네, 저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전문학사하고 현대문학사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요, 저희가 이거는 말씀드릴게요. 작품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4시간으로 절대 할 수 없고요. 한 12시간 해야 돼요. 밤새 해야 돼요, 저희. 그렇기 때문에 그 작품들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랬을 때, 요런 것들은 외워주세요. 라고 하는 거고, 전체적인 문학사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정도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를 제가 고전문학사 15문제, 현대문학사 15문제를 뒤에다 껴놨습니다. 그래서 해설지까지 좀 넣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식이구나, 뭘 외워야 되겠구나가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공부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수업은요, 서울시, 그 다음 공무원, 그 다음 국회직, 그 다음 법원직, 그 다음 교육행정, 이러신 분들을 주류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국가직하고, 그 다음에 지방직의 일반행정 쪽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출제되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서울시는 굉장히 특이한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걸 좀 더 외워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전체적인 설명을 하기 때문에 요만하게 정말 작은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수업만으로는요. 그쵸? 저희 2권의 책을 갖다가 좀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작품도, 작품에 대한 설명에 대한 것들도 큼직큼직한 건 말씀드리겠지만 세세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문학 사기보다는 문학 작품에 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수업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거는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고전문학사 시 부분을 쫙 하고요. 그 다음에 소설 부분하고 문제 풀고, 그 다음에 현대문학사 현대 시 부분 하고요. 현대 소설 하고요. 그 다음 문제 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거부터 시작입니다. 여기가 조금 시대별로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게 있고요. 요게 아무것도 써진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좀 설명을 덧붙여서 하고, 그리고 난 다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랬을 때 고전입니다. 고전이에요. 맨 처음에 보시면 상고시대라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넣어놨죠. 이게 어떻게 나누냐면 상고시대가 옛날 옛적이에요. 옛날 옛적을 삼국시대 이전과 삼국시대를 다 통합해가지고 말하는 곳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삼국시대 이전만 삼고시대고 삼국시대는 삼국시대라고 그냥 이렇게 하는 곳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디냐라고 문제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상고시대다라고 생각하는 게 언제까지 삼국시대, 그러니까 통일신라까지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상고시대, 고려시대, 조선 전기, 조선 후기 이렇게 나왔어요. 요거를 나눈 이유가 있어요. 한 작품 때문에 나누는 겁니다. 이쪽에서 문제가 좀 나오기 때문에. 그쵸? 요렇게 크게 나누시고요. 일제강점기부터는 현대시에 들어갑니다. 현대시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쪽부터 볼게요. 고대가요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고대가요다. 다 묶어서 하시면 돼요. 고대가요다. 큰 부류만 말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를 삼국시대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죠, 여러분. 그쵸? 그랬을 때 고구려를 고구려 가요, 고구려의 시들을 고구려 가요라고 하면 되고요. 백제시를 백제 가요라고 하면 되고요. 신라 거는 향가입니다. 신라가요라는 말 없습니다, 여러분. 그쵸? 그래서 신라가 바로 향가다. 요것을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희는 고구려 가요하고 백제 가요라고 하는 것을요, 따로 잘 말하진 않고 얘네 자체를 고대가요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작품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를 고대가요다라고 그냥 지칭하는 쪽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랬을 때 그러면 저는 빼낸 거예요. 따로따로 쓴 겁니다. 그러면 고구려 때의 작품이라고 하는 건 뭐밖에 없냐? 뭐밖에 없어요? 황조가요. 얘밖에 없어요. 유리왕이 쓴 거잖아요. 그죠? 요거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백제가요에 대한 얘기할게요. 백제가요는 우리나라 최초의, 아니 현존하는 하나밖에 없는 백제가요로 여태까지 얘기했었어요. 뭐요? 정읍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발견됐죠. 20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숙세가라고 하는 게 발견이 되었어요. 이게 백제 거예요. 그래서 숙세가가 우리나라 유일해, 그러니까 유일한 건 아니고 우리나라 최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교과서 내에서 얘기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셔야 되는 거냐? 유일하다, 최초다 이런 단어는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정읍사와 숙세가 두 개가 백제가요에 있구나라는 걸 알아두세요. 이게 문제로 나왔더라고요, 숙세가가. 이게 너무 빨리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되고, 향가 작품 많죠, 여러분? 향가에 대한 작품들 꽤 많습니다. 일단 간단한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2개예요. 그래서 큼직하게 가겠습니다. 상고시대 고려가요라고 하고, 삼국시대 것을 고구려가요, 백제가요, 향가라고 하는구나.
끝이에요. 큼직큼직하게 뭔 생각하세요? 그 다음 고려시대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려 때 같은 경우에서는 고려가요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향가가요. 통일신라까지 가는 거잖아요. 내가 신라니까. 그죠? 그러면 통일신라까지 향가가 가다가 고려시대 때 갑자기 고려가요로 고려가 우리 고려라는 나라가 건국이 되었으니까 곧바로 바뀐다. 이럴 순 없죠. 중간 단계를 띠고 있는 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향가와 고려가요의 과도기적 형태예요. 요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과도기적 형태구나. 그래서 향각의 여요라고도 하고요. 향각의 고려가요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거 없어요. 향각의 여요, 향각의 고려가요라고 하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뭐 특징밖에 없냐? 향가와 고려가의 중간 단계인가 보다. 과도기적 형태인가 보다.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 고려시대니까 당연히 고려가요. 그쵸? 그 다음에 고려가요를 다른 말로 하면 고려소교.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고려소교. 이거를 시대별로 갈래를 나열하세요 라고 문제 냈을 때 이 고려자 들어가면 다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려자를 빼버렸어요. 소교다. 요렇게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런 식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시대의 대표는 쟤네 두 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라고 말하면 향각이보다는 고려가요죠. 그쵸? 그 다음에 조선시대로 넘어옵니다. 조선으로 넘어왔을 때는 뭐가 대표가 되느냐? 가사예요. 가사가 대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가사 위에 악장이라고 지금 써놓은 게 있는데 악장은요 고려 전기에 잠깐 있었습니다. 잠깐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의 특징은 그냥 여기서 하나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뭐냐? 고려 건국의 정당성을 말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그렇지. 신하가 그 당시에 신하가 왕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게 뭐야?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갑자기 왕 된 거 아니야. 이거는 몇 년 전부터, 몇 해 전부터, 몇백 년 전부터 하늘에서 내려준 계시야라는 걸 계속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말하고 싶었냐?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말해주기 위해서 다시요. 조선 건국의 정당성이라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 악장이라는 작품을 썼습니다. 악장이라는 거 썼어요. 그리고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용비어천가, 그 유명한 용비어천가라는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근데요. 이거를 누렸던 계층이요. 조선 건국의 정당성에 대해서 막 그걸 노래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왕족이죠. 지네끼리 막 노래하는 거 서민들은 니네가 만들었던 저기가 뭐 됐던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귀족계층 중심으로 해가지고 양반계층 귀족계층이요. 중심으로 해서 이거를 향유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는 거야? 금방 사라져요. 아주 금방 사라져요. 조선시대 전기에만 살짝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악장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크게 잡고선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게 주류를 이뤘냐? 가사가 주류를 이룬다는 얘기예요. 가사가.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큼직큼직한 거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작은부터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사 작품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조선 후기에 와서도 가사가 그대로 갑니다. 조선시대까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조선 후기에서 이제 일제강점기로 막 넘어갈 때 개화기 시대 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가사가 뭘로 갑자기 뛰기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뭐냐? 개화가사라고 하는 게 중간에 존재를 하다가 이제 자율시가 나오고 신체시가 나오고 하면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개화가사는 그래서 어느 쪽으로 들어간다? 현대시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현대시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아셨죠? 그러면 이제 다음입니다. 이상하죠? 이렇게만 나오면 이상해요. 그러니까 제가 큼직큼직한 것만 지금 말씀드린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거 전체로 말해서 고대가요. 그 다음에 삼국시대 이렇게. 그 다음에 고려가요. 그 다음에 가사 이것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전 운문, 고전 시가를 말할 때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시조요. 그 다음에 경기체가요. 한시요. 이런 건 도대체 여기 어디 들어가느냐? 라고 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맨 처음에 여기부터 만들어진 게 있어요. 한시요. 한자로 시 쓰는 거예요. 한자로 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그 형식까지도 다 맞춰줬어요. 굉장히 형식을 중시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게 형식을 엄청나게 중시하면서 쓴 한자로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이 없다 보니까 그쵸? 근데 중국의 형식까지 다 갖고 와서 다 쓴단 말이죠. 근데 얘가요. 요때만 있는 게 아니고 쭉 써요. 조선 후기까지. 여기까지. 그러니까 쭉 오는 거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시가 제일 많이 쓰일 때가 언제냐? 고려 때입니다.
완전히 고려의 그 중국 쪽에 지배를 완전히 크게 받았을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도 조선 때는 그나마 조금 자립적이고 자주적인 것들이 좀 있었지만 여기는 굉장히 컸기 때문에 한시가 제일 부흥기를 일어날 때는 바로 이쪽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요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봐줘야 되는 게 두 번째가 뭐가 있는 거냐라고 한다면은 한시 지울게요. 뜻해서 안 보이실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바로 시조입니다. 시조는 언제부터 만들어졌느냐? 고려 때부터예요, 여러분. 고려 때부터예요. 시조가 고려 중엽부터라고 얘기합니다. 고려 중엽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쓰여지고 있어요. 현대 시조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현대 시조가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쓰여진 거다. 시대를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길다.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아시겠죠? 한시라고 하는 것은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선 한 후기 정도까지예요. 근데 넘어가면은 한시 그다지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근데 시조 같은 건 지금까지도 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고려시대 시조라는 건 어느 시대계보다는 시조가 문학으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자연 친화적인 시야, 님에 대한 그리움이야, 아니면 지주절개야 이런 식으로 내용상의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중요한 거 있습니다. 경기체가요. 경기체가라고 하는 게 여러분 여기입니다. 경기치가 아니라 경기체가라고 하는 작품이 요쪽에서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예요. 고선 전기까지입니다. 얘가 굉장히 많이 문제가 나왔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쪽이어가지고 많이 나왔었습니다. 후기에 안 쓰입니다. 후기에 경기체가가 점점 사라져 조선 전기까지만 쓰여졌다라는 걸로 문제 잘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경기체가는 고려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부흥했던 작품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조선 후기가 아니죠? 조선 전기예요. 꼭 외우시기 바래요, 이거는. 이렇게 문제가 잘 나오니까 얘 같은 경우는 요쪽에 들어가는 앤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경기체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경기체가라고 하는 것은 좀 우리가 특징을 뒤에서 제가 막 써놨기 때문에 이건 꼭 외워주셔야 되는 건데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귀족계층들 자기네들의 자랑을 쓰고 있어요. 완전히 자기 자랑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귀족계층들의 자기네들이 자부심 이런 것들을 쓰든가 야 우리 얼마나 공부 잘하는지 아냐? 뭐 이런 거 학문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아? 뭐 이런 거 아니면 향락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 이렇게 재밌게 논다? 막 이러면서 즐기는 거 이런 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서민계층까지 평민까지도 이 작품의 갈래가 늘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금방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기체가가 귀족계층의 자부심과 향락에 대해서 많이 쓰고 있는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되는 거냐면 경기체가 작품이 꽤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다 배울 수는 없어요. 근데 굉장히 너무나도 감사하게 무슨 단어가 나오느냐? 안 보이실까 이렇게 쓸게요. 경기 어떠하리 있고 이런 식의 말투가 나오죠. 이게 후렴구예요. 이게 후렴구예요. 그래서 경기체가에 경기 어떠하리 있고 그럼 요거 보이시죠? 경기체가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작품을 쭉 보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요게 나왔어요. 경기체가요. 그리고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을 알맞은 것은 이렇게 나오자는 게 아니라 경기체가의 설명을 알맞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작품을 준단 말이죠. 이거 문제 그대로 나와요. 그러면 경기체가 딱 나왔을 때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 귀족계층들이 하는 거구나. 지네 자부심과 지네 향락에 대한 것. 또 한 가지, 경기 어떠하리꼬가 후렴구구나. 요렇게 두 가지를 일단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 먼저 알아두시기 바라겠어요. 뒤에 가가지고 좀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큼직큼직하게 먼저 얘기하고 세세한 거는 그 다음으로 들어갈 거예요. 다음 하나가 더 있어야 되죠. 시조 다 했고요. 하나 더 있어요. 이쪽이요. 민요요. 조선 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민요는 오고 있습니다. 민요는 지금까지도 오고 있습니다. 그쵸? 민요에 대한 문제는 그리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서민계층 거죠? 서민계층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큼직한 거 할게요. 우리가 아직까지 말씀드리지 않은 게 뭐냐면은 요거 솔직히 요렇게 따져가지고 고대가요라고 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이거는 통일신라까지 가니까 향가는 따로 얘기하고요. 제가 말했죠? 고대가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얘 고대가요, 얘 고구려가요, 백제가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어쨌든 이쪽으로 와가지고 고대가요라고 하는 거에 특징들 같은 경우에가 나와 있습니다. 고대가요의 특징들 이렇게 가시면 돼요.
공부를 하실 때 크게 하나 잡아 놓으시고요. A4 용지 같은 거 놔두고 쭉 하나 위에다 써 놓으시고 이거야 해놓고 그 아래 설명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고대가요의 특징이 나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예요? 향가의 특징이 나오면 되겠죠. 그쵸? 향가 특징이 이렇게 해서 나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가가지고 뭐예요? 고려가요 특징들이 나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사 특징이 나오면 되겠죠. 나머지는 다 했잖아요, 제가. 그쵸? 요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요쪽으로 빼내가지고 시조의 특징과 경기체가 특징과 왜 시대를 좀 거스르는 애들이니까 널려져 있으니까 맞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서 한시의 특징과 민요의 특징을 따로 공부를 하시라고 제가 프린트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시기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고대가요의 특징, 향가 특징, 고려가요 특징, 가사 특징을 간단하게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프린트 돼 있는 것들은 제가 페이지 넘기면서 줄 쳐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대가요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들이요. 집단적 서사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집단적 서사시. 그러니까 얘네가 처음에 뭐예요? 왕주세요. 아니면 뭐 물 주세요. 아니면 비 내려주세요. 아니면 저희 울랄라 막 돌아다니면서 식량할 거 주세요. 뭐 동물 잡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원하는 거 집단적인 어떤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점점 바뀌죠. 뭘로요? 개인적 서정시. 이제 먹고 사는 게 약간 해결되면 뭘 하기 시작하는 거냐? 사랑. 우리 인간은 사랑이 최고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요런 식의 것이 가장 많이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요 배경설화와 함께 항상 와요. 배경설화 내용들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배경설화에 의해 가지고 전해진다라는 건 뭐냐면은 배경설화라는 것은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런 거구나. 산문과 운문이라는 거의 구분이 그리 크지 않다는 거야. 산문 속에 운문이 살짝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맞죠? 이런 식으로 배경설화와 함께 전해지는구나. 그러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겠죠? 그쵸?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전되다가 그 다음에 뭘로 쓰여요? 한문으로 쓰여요. 일단. 그러다가 나중에 한글이라고 하는 걸로 번역 형태로 이렇게 해서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요런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얘네들입니다. 얘네들만 아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쵸? 그 다음 좀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 집단적 서사지 말씀하세요. 국가직이 나왔어요. 우리 하나밖에 안 배워요. 뭐요? 그렇죠. 다 알고 있는 구지가. 한자로 나왔다고 당황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줄밖에 안 돼요. 그쵸? 거북아 머리 내나 안 내나 구워 먹으리.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 모르시면 안 되는 겁니다. 다음 개인적 서정시의 가장 큰 거 뭐 있어요? 황조가예요. 황조가예요. 황조가가 가장 큰 작품으로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고대가요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향가를 더할게요. 향가 작품 가겠습니다. 첫 번째 신라시대다. 이거 안 쓸게요. 신라시대다. 이거는 뭐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얘 형식으로 말합니다. 사구체, 팔구체, 십구체. 무슨 말이에요? 4줄, 8줄, 10줄이란 소리예요. 맞죠? 근데 문제가요. 너무 치사하게 나온 적 있어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 위 작품 중 8구체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8줄짜리 작품을 안 주는 거야. 여러분. 작품을 주면 세면 되죠. 8줄이면 되죠. 안 줘요. 안 주고서는 위 작품쯤 8구체가 아닌 것은 위 작품쯤 19체인 것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다 제가 4구체 뭐 이렇게 써놨어요. 거기 옆에 보시면. 그래서 가로 열고 4구체라고 써놓은 데 있잖아요. 그 앞까지가 다 4구체예요. 그러니까 서동요, 허나가, 도솔가 이게 4구체고 그 다음에 8구체가 모죽질환가, 처용가 걔네가 8구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해성가 뭐 얘네들 뭐 제망매가 얘네가 19체예요. 아시겠죠? 요거까지는 그래도 외우세요. 나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고요. 그 다음 요거 할까요? 사구체라는 건 뽑아가지고 뭐라고도 부른다? 사내가. 얘만 사내가예요. 8구체를 사내가라고 한다. 틀려요. 19체만. 19체만 사내가요. 19체만 여러분. 그 다음 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기서결의 3단 구성이거든요. 4줄, 4줄, 2줄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결 부분의 첫 어절이 뭘로 이루어져 있다? 감탄사. 첫 이절이 뭘로 이루어져 있다? 감탄사. 요것도 특징입니다.
외우시기 바라겠어요. 요런 것들입니다. 두 번째, 이 작품은 주로 내용적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불교적이나 주술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불교적 내용을 좀 많이 담고 있어요. 왜? 작가 계층이 그래요. 작가가 다양하긴 하나 많기는 해요. 하지만 주로 작가 계층이 주로 누구예요? 화랑 그 다음에 스님입니다. 그럼요. 스님이에요. 그래서 꼭 하셔야 되는 스님들 두 분 계십니다. 누구요? 월명사. 이분이 뭐 쓰셨어요? 가장 유명한 거 뭐요? 제망매가. 이건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망마가 누이가 돌아가신 누이가 죽은 거 이런 것들을 쓴 분이죠. 그런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한 분 계세요. 충담사. 이게 진짜 절 이름 같죠? 절 아니에요.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있었어요. 절에서 왜 시를 써요? 아, 그곳에 속해 있는 스님이 쓰면 다 충담사구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비스무리하게 나온 적도 있어요. 충담사라고 하는 절에서 시를 써가지고 그래서 발표한 작품이다. 그럼 절대 틀립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스님 이름이에요, 스님 이름. 그래서 여기서는 찬기, 파랑가 반드시 외우세요. 안민가 다른 건 못 외우셔도 얘네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다음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책이요. 딱 두 권의 책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뭐요? 삼국 유사요. 몇 개? 14개. 그 다음에 뭐예요? 균여전에서 몇 개? 11개. 총 몇 개? 25개. 맞죠? 25수가 내려온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 이거요. 삼국 유사요. 바꾸죠? 뭘로 바꿔요? 그렇죠. 삼국 사기로 바꾸는 거예요. 삼국 사기로. 그럼 제가 뭐라고 외우라고 했어요? 사기친다고요. 삼국 사기는 사기치는 거예요. 삼국 유사입니다. 절대로 꼭 외우셔야 됩니다. 다음 안 보이실까요? 위로 올릴게요. 우리 삼대목이라는 책이 있죠? 삼대목이라는 책이 있어요. 삼대목이라는 책이 있었대요. 뭔데요? 향가집이요. 향가집이래요. 근데 이 책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만 남아있을 뿐이지 3대목이라는 책은 전해져 내려오지 않습니다. 3대목에서 전해지고 있다. 틀립니다. 3대목이란 책은 내려오지 않아요. 이 책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책이 내려오죠. 향가집이잖아요. 외울게. 우리 25개잖아요. 한 100개도 넘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찾아내시면은 정말 진짜, 그거는 인생 역전하시는 겁니다. 집에서 한번 보세요. 근데 삼국시대 게 있겠어요, 아직까지?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꼭 기억하시고요. 네 번째 여기다 쓸까요? 뭘로 쓰였어요? 향찰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향찰이라는 건 뭘로 쓰인 거냐? 한문으로 쓰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로 나온 적 있어요. 향찰이라는 것보다 한문으로 쓰인 겁니다. 어쨌든 한문 표기이기 때문에 요렇게 4가지 정리. 되시겠죠? 요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요 정도 알아두시면 향가라고 하는 거 이런 특징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셨죠? 됐습니다. 향가 특징 끝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고려가요 가겠습니다. 고려가요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한다? 고려 소교라고도 한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고려시대 안 쓸게요. 고려시대는 필요 없습니다. 고려시대라는 거 저기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부터 들어갑니다. 이제 얘 형식이 있습니다. 얘 형식은요. 몇 음보? 3음보예요. 이거 잘 보세요. 3음보라는 거 잘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3번에 걸쳐서 끊긴다요. 3, 3, 2조에 어쩌고저쩌고 3, 4조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3음보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항상 뭐를 가지고 있느냐? 거의 대다수가 후렴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후렴구를 가지고 있어요. 의미 없는 후렴구가 많아요. 의미가 없어요. 이거랑 똑같은 말 뭐 있죠? 조흥구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여음구 같이 봐놓으시라고 그랬습니다. 얘네가 다 똑같은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존재를 한다. 후렴구와 조음구와 여음구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한다 라고 하는 거 이거 존재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강연이 다른 이야기합니다. 강연이 다른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거 기본반하고 기본반에 수업할 때 그 말도 안 되는 교양 과목 수업하는 거 제가 말하면서 그것만 외우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쵸? 그 제목을 다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여성과 취업. 그죠?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박수 쳐주고 학점 받은 그거. 학교에서 싫어하겠어요. 세 번째입니다. 무슨 채, 무슨 채? 분연체, 연이 분절되어 있다.
같은 주제인지 소재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소재가 달라요. 분절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것들 봐놓으시기 바라겠어요. 요런 것들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 중요한 거 있어요. 무슨 계층이 있어요? 무슨 계층이 이걸 갖다가 향유할까요? 고려가요는요. 서민계층입니다. 중요합니다. 서민계층이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랬어요. 옛날 작품 같은 경우는 먹고 사는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문학을 못 써요. 근데 먹고 사는 문제가 있는 서민들이 고려가요를 향유했대요. 그러면 그 당시 귀족은 뭐 했어요? 한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한시가 최고로 너무나도 널리 알려진 거예요. 그 대신 우리 서민들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우리들은 우리들끼리. 근데 얘네가 한자를 쓸 수 있어요? 못 쓰죠. 그러니까 얘는 뭐 하겠어요? 구전되는 거예요. 구전되다가 여러분 중요한 거 있습니다. 뭘로 기록됐느냐? 한글로 기록됩니다. 그러면 기록이라는 측면에서만 볼게요. 뭘로 썼어요? 한글로요. 향가는 뭘로 썼어요? 한자요. 그죠? 근데 이쪽은 한글로 쓰여졌다고 보셔야 돼요. 중간에 한문으로 쓰지 않고 쭉 내려가다가 한글 창제된 다음에 쓰여졌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한글로 기록됐다. 요거 잘 봐놓으시기 바래요. 그 다음 내용상으로 본다고 한다면 다양해요. 내용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같은 게 없냐? 유교정신, 뭐 임금님에 대한 충성 이런 거 말하겠어요? 서민들이? 우리 그래요?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면서 우리가 씻으나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진솔한 감정, 애정, 뭐 세상에 있는 일상적인 생활 이런 것들을 다 쓰게 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 그런 것들 알아두셔야 돼요. 다양한 소재, 다양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충신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 담고 있지 않아요. 단 하나가 있죠. 그러다 보니 뭐가 많이 쓰여져요? 그렇죠. 남녀상렬지사의 내용이 많이 쓰여집니다. 이 남녀상렬지사라는 단어는요. 고려 때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겁니다. 뭐요? 남자와 여자 간의 저속한 사랑 이야기. 약간 불륜이라든가 약간 좀 뭔가 있는 얘기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저속하다 느껴지는 것을 조선시대 때 다 뽑아내가지고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래서 근데도 불구하고 남은 작품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주 훌륭하게 끝까지 야한데도 남았어요. 뭐예요? 야하다고 하면 안 되겠다. 그 작품이 얼마나 훌륭한 작품인데. 뭐 있어요? 서경별곡이요. 대표죠, 대표. 그쵸? 이거요. 그 다음 하나 더 갈게요. 만전춘이요. 만전춘이요. 얘네들이 남녀상렬지사인데 불구하고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는 게 고려가요였어요. 끝났네요. 다 했어요. 등등등의 것들은 다음에 가사 갑니다. 가사 가겠습니다. 여러분 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바꾸세요. 얘를 반대로 바꾸세요. 이게 가장 외우기 제일 편한 부분이에요. 고려 때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왜냐? 고려 시대는 서민 거잖아요. 서민게 아니라 가사는 양반 거거든요. 양반 작품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것들이. 그래서 첫 번째 얘는요. 사음보예요. 우리 음보는 4만이면 4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음보 이렇게 되죠. 제 후렴구 있어요. 후렴구가 왜 있겠어요? 전해져야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 위해서는 똑같은 반복이 반복돼야지만 그래야지만 전해지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럴 이유가 없어요. 내가 왜 후렴구를 써? 나의 작품에 후렴구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간다면 제 분연체 분절체죠? 이쪽은요. 임금님의 충성을 말하다가 딴 거 말하면 안 돼요.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하느냐? 단연체, 연장체예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고려가요 쪽에다가 고려가의 특징이 아닌 것은 단연체다. 그럼 틀려요. 단 하나로 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연장체 하나로 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맞죠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요. 제 서민이래요. 얘는요. 양반이죠. 당연히 양반계층들이 향유하게 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반계층들이 향유하더라.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양반계층이 대 향유해요. 뭘로 쓸까요? 한자요? 아니요. 한글로 써요. 한글로 써요. 많은 경우에 한자가 창제된 이후에 가사 작품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문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 유명한 가사의 최고봉, 우리를 되게 힘들게 하시는 분 누구 있어요? 정철이요. 그분께서 쓰신 게 거의 다 가사거든요. 다 한글로 쓰셨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도 불구하고 한글 표기가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거 요거를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양반계층들이 쓰다 보니까 여러분 내용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냐? 충, 효 이런 것들이 많아요. 내용상으로. 아니면 뭐에 강호한정 이런 게 많아요. 강호한정이 뭐예요? 자연에서 한가로운 정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 친화적인 것들이 많아요. 초창기에는 굉장히 관념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관념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니까. 근데 후기 작품 같은 경우는 좀 더 내용들이 다양해집니다. 다양해져요. 그래서 임진왜란을 거치고 난 다음에 전쟁을 치르기 전에 대한 얘기 아니면은 뭐 일본에 가가지고 그 기행문에 대해서 쓴다든가 아니면 자연의 아름다움도 쓴다든가 그러니까 좀 더 내용이 다양한 걸로 좀 넘어가더라. 아니면 내가 너무 가난해서 슬프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게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재죠. 지금 내용상에 대한 것들을 여기서 했습니다. 요렇게 요걸로 나오면은 똑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죠? 내용이 이거니까. 얘네들입니다. 다 했어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안 했다라고 말하면은 뭐가 되겠어요? 시조요. 그쵸? 그 다음에 경기체가요. 얘네만 볼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우문 부분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표시해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상고문학부터 보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한번 갈게요. 여기 뭐 다 했으니까 여러분 다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운문과 산문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다 말씀드렸죠? 이거는 운문이라는 게 시사문학이고 그 다음에 산문이라는 게 서사문학이니까 그게 분리되지 않았다. 한문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거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상고시대 같은 경우는 별로 그렇게까지 앞에서 제가 다 말씀드린 거니까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요. 요쪽이요. 이 작품들 이 작품들이 다 상고시대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알아두세요.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공무도화가 고조선 때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거 고조선 다음에 유리왕이라고 하는 이분 같은 경우는 고구려 그쵸? 고구려가요. 그 다음에 구지가 같은 경우는 어떤 나라? 가락국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정읍사라고 하는 것은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정읍사는 언제요? 백제가요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해가는 뭐예요? 해가는요. 언제 거예요? 신라 거죠. 그러면 신라 건데 불구하고 향찰로 왜 안 쓰고요? 향가를 왜 안 쓰고요? 구지가 베꼈잖아요. 구지가를 기본 틀로 놔두고 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형식으로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신라 시대 때 쓰였으나 고대가요로 썼습니다. 고대가요로 썼어요. 향찰로 쓰지 않고 고대가요 형식을 그대로 가져갔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보실 수 있으면 되겠어요. 향가 특징 제가 다 말씀드린 부분들이고요. 요것도 꼭 알아두시면 되고요. 요거 하나만 표시해 놓을까요? 최초의 정형화된 서정시가다. 정형적이다. 정형화되어 있다. 형식이 있다는 거예요. 4구체, 8구체, 10구체 이런 식으로 형식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정형화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은 요 작품들이요. 여기 있는 것들이요. 싹 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꽤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도솔과 여기까지가 4구체. 도솔가 여기까지가 4구체. 그 다음에 처용가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가 8구체. 나머지가 19채. 이렇게 됩니다. 작가하고 연결되는 문제들도 나와요. 작가랑 연결되는 것도 나와요. 그래서 아까 가장 중요한 것들 말씀드렸고요. 요게 안 써져 있어요. 거기 보시면 제가 프린트에 희명부인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것도 써놓으세요. 천수대비가 19채 향가. 요게 문제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향가예요. 천수대비가 라고 하는 거 향가입니다. 요것들 좀 봐놓으시고요. 그래서 월명사가 제망매가 썼고 충담사가 창기파랑가 안민가 썼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광덕이 원앙생가 썼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얘네들 다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작가들 연결시킬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쪽에서 꽤 잘 나옵니다. 이쪽에서 꽤 잘 나옵니다. 다 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우리가 향각의 여유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었죠? 향가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보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가요들 있죠? 얘네들이요. 얘네 외우세요. 얘는 솔직히 말해서 정서의 정과정만 아시면 됩니다. 정서의 정과정만 아시면 돼요. 도의장가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교과서에는 안 나와요. 교의장가가. 근데 그래도 작품 몇 개 없으니까 써놓은 것 뿐인데 정서의 정과정 정도만 아시면 끝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되어 있는 이 작품에다가 여러분 하나만 더 넣을게요. 3호곡 하나만 더 쓰시기 바랍니다. 3호곡 이것도 고려가요입니다. 문제 출제됐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3호곡 무슨 내용일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 제목이라도 보고 그쵸 여러분? 뭐 3호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에 대한 노래예요. 어머니에 대한 사랑 이런 것을 말한 노래들입니다. 이런 것 좀 봐주셔가지고 알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물어보시더라고요. 처용가요. 앞에 우리가 향가의 처용가 있었죠? 고려가요 처용가도 있어요. 두 개가 다 있습니다. 오타가 아니라 향가에서도 처용가가 있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고려가요의 처용가도 만들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있다라는 정도 우리가 보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악장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악장에서는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뭐냐 예요. 조선 왕조의 정당성 강조하고자 했다. 요것을 봐놓으시면 되고요. 용비어천가요. 용비어천가요. 많이 중요하죠. 악장의 거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조선 건국의 정당성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이 용비어천가도 가끔 나오는데 공부할 양이 너무 많죠. 125장이에요. 세 줄짜리가 125장씩 들어가 있어요.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대강 보면 뭐냐면은 얼마나 우리가 잘났게 이런 식입니다. 거의 다. 그래서 우리가 꿈속에서 누구죠? 이성거 장군. 그쵸? 그의 조상들이 먼저 조선을 창업해라라고 하는 그러한 계시를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거의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이 거의 나오기 때문에 이거 알아두시고요. 예, 월인 청강지곡이라고 하는 것도 옛날에는 악장에서 거의 말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그냥 살짝 들어가가지고 문제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작품을 다 봐놓으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사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것들 제가 써놨어요. 그리고 요거 봐놓으세요. 충신 연주지사 이게 뭐예요? 충에 대한 얘기, 강호한정에 대한 얘기 뭐예요? 자연 이렇게 되는 거죠. 충신 연주지사가 충하고 관련된 거예요. 충성심 그다음에 강호한정이라는 게 자연 이쪽입니다. 가사 전기가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런 식이어야 돼요. 그러다 나라가 점점 차차 정리가 되면서 다양한 소재가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그쵸? 나라의 그 정치적인 부분들이 조금 정리가 되면은 다양한 소재로 쓰게 된다라는 얘기들을 보여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정격가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조선 전기에는 정격가사를 씁니다. 여러분. 정격가사를 써요. 이게 뭐냐면 맨 마지막에 한 문장이 3543으로 끝납니다. 혹은 3544로 끝납니다. 무슨 얘기냐? 글자 수예요. 글자 수가 3개, 5개, 4개, 3개 이렇게 끝나든가 아니면 3개, 5개, 4개, 4개 끝나든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형식이 정해져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 정격가사가 후기로 가잖아요. 후기로 가면 병격가사가 됩니다. 뒤에 나와 있어요. 병격가사가 됩니다. 이거는요. 3543이나 3544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격가사라는 것은 그쵸? 그래서 그 병격가사가 여기 나왔을 거예요. 그쵸? 여기 있습니다. 병격가사라고 하는 게 후반기에 나왔으니까 요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구나 라고 하는 거 좀 더 보시면 돼요. 그 다음 가사작품들 있죠? 가사작품이요.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전국에는 상춘곡이라고 하는 거 반드시 외우세요. 왜?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가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정철의 삼위인곡, 송미인곡, 정철의 관동별곡 이런 건 뭐 기본이죠. 그렇죠? 많이 얘기하는 작품들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헌원설원의 규언가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기 바라겠고요. 이런 것들 다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의 뭔지까지도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벼락치기라도 외우셔야 돼요. 벼락치기라도.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 요 정도까지가 작품들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큰 부분 하나가 여러분 지금 시험 보시라고 하는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큰 부분 하나가 수칸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면은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세세하게 안 나왔으면 이 정도까지는 안 해요. 근데 나중에 7급 준비하실 분들 있죠? 그분들 같은 건 정말 세세하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정말 세세하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전체적인 것을 보시고 작품하고 이름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나중에는 이런 부분들이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작품의 내용까지도 들어가고 좀 더 세세하게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7급을 만약에 하신다고 한다면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것들은 봐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에 요쪽을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건 가사 부분의 후기 작품들이다. 여태까지 가사 전기와 후기에 대한 것들을 나누세요 라는 문제는 나온 적이 없어요.
저 가사 전기 작품은 가사 후기 작품은 이렇게 나온 적은 없어요. 하지만 이게 가사 작품인지 고려 소교 작품인지 이런 것들은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가를 아시는 게 참 도움이 되죠. 정철이라든가 박인노라든가 이러신 분들이 많이 씁니다. 정철이라든가 송순이라든가 박인노 이런 분들이 많이 쓰신다는 것 정도만 보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민요입니다. 민요 문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이것만 아시면 돼요. 민요라고 하는 건 3음보와 4음보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3음보도 있고 4음보도 있다. 그리고 누구 거예요, 민요가? 평민들 거겠죠. 그쵸? 평민들 사이에서, 서민들 사이에서 불려진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이 내려오고 있죠. 근데 민요 부분을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요가 있구나. 조선 후기부터 창대돼서 지금까지 내려오는구나. 이런 것들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시입니다. 한시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거 보시는 것보다는 통일신라 이후라고 생각하세요. 통일신라 이후에 정착되면서 창작됐다. 이게 상고시대에도 살짝 쓰이는데요. 상고시대가 신라시대로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한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통일신라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좀 써놓으시고 배워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고시대를 모두 얘기해요. 신라가 들어가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원래 신라라고 하는 건 향가 작품이라고 하는데 불구하고 시기로 얘기하면은 신라도 상고시대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써져 있어. 한시가 거기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한시는 어떻게 해요? 통일신라 이후부터 쓰여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 쓰여져요. 모든 책에서 고려 때까지의 한시를 얘기하는데요. 조선 때도 쓰여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시는 솔직히 말해서 한자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요거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는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거 물어보기에도 힘들기 때문에 많이 나오지 않는데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일신라 때 쓰여졌고 고려 때 쓰여졌고 그 다음에 조선 때도 쓰여졌으나 근데 통일신라 때 많이 쓰여졌고 고려 때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끝입니다. 나머지 한시의 작품들입니다. 한시 작품들이요. 작품으로서는 문제가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작품으로는. 보시면 되고요. 경기체 갑니다. 여기다 별표 치세요. 이거 문제 제일 잘 나왔던 것들입니다. 제일 잘 나왔던 것들이니까 이것만 우리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경기체 갑니다. 고려 중압부터 시작해서 조선 전기까지입니다. 중요하죠? 전기까지요. 조선시대 내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기까지 나온 것이다. 그 다음 경기체가는 누가 향유했느냐? 신진사대부들이 향유했다. 다시 말해서 귀족계층이에요. 신진사대부고요. 어쨌든 귀족계층들이 향유를 했다라고 하는 거 요것을 봐놓으시기 바래요. 다음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사물이나 경치를 나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에 객관적인 설명을 더하는 교술시 요거 보내세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뭔가 설명했다는 뜻이 됩니다. 사실적으로 뭔가를 설명했다. 그랬을 때 사물이나 경치를 나열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실 것 같으니까 맨 처음에 보면은 쉽게 얘기할게요. 이 작품은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한림별곡이라는 작품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걔네 이렇게 썼어요. 만약에 사람 이름이 쓰이고 그 다음에 뭐가 쓰여요. 거기 보면 뭐죠? 원순문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인노시 그 다음에 공로사욕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원순의 문장, 이인노의 시 이런 식이에요. 자기네끼리 제일 잘하는 그 과목 있잖아요. 그 과목에 대한 것도 얘는 이거 썼고 얘는 이거 썼고 얘는 이거 쓰고 얼마나 잘하는지 아니? 이렇게 과시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 현대로 만약에 돌려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제 주변에 철수국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영수 하면 헷갈리잖아. 그렇지. 영이요. 영이과학. 뭔지 아시겠죠? 그쵸? 그 다음에 동수 한자. 야, 좋겠다. 그쵸? 동수한문.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쓰고, 여기 또 쓰고, 여기 또 쓰고, 여기 또 쓰고, 이렇게, 이게 나열이에요, 이게. 자기네가 얼마나 잘하는지 쭉 나열하는 거야. 그리고 아래다 뭐라 썼냐면, 그 애들이 다 같이 공부하고 있는 모습 얼마나 잘난지 아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물이나 경치를 나열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 얼마나 잘났게 이런 식으로 객관적 설명을 뒤에다 붙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요거 나열 쭉 해놓고 뒤에다가 요게 붙어져요. 경기 어떠하니 있고 이게 붙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게 무슨 뜻이 되느냐? 여기 써져 있어요. 경기 어떠하니 있고 그런 광경 어떠하겠습니까? 그런 광경 어떠하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얘네들이 다 같이 공부하고 있는 혹은 얘네들이 다 같이 시험 보고 있는 그런 광경 어떨 것 같아? 진짜 위대하지 않니?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죠. 그죠? 요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게 그래서 옛날에 어느 제가 이거 보고 엄청 웃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림별곡은 좀 설명하기 위해서 한림별곡의 문제 뭐죠? 한림별곡의 그 글을 쓰는 스타일하고 똑같은 걸 쓰세요라고 그래가지고 보기를 그렇게 바꾸세요. 근데 보기가 뭐가 나왔냐면은 어느 한 교실에서 주관식이었어요. 오늘 한 교실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이 중에 한문을 가장 잘하는 친구는 동수였고, 그다음에 과학은 과학 경시대회에 나가가지고 영희가 1등을 받았다. 이렇게 쭉 써놨어요. 그 다음에 국어는 최고로 철수가 가장 모든 높은 성적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경기체가로 쓰래요. 경기체가로 쓰래요. 어떻게 쓰겠어요? 한문 동수니까 이름이 앞에 나와있죠? 동수, 한문, 영희, 과학, 철수, 국어 이렇게 쓰라는 얘기들이었어요. 그죠?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물을 경치를 갖다 나열한다. 경치를 나열할 수도 있고요. 사물을 나열할 수도 있고 이걸 사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교실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부심과 향락, 풍류 이런 것들을 쓰고 있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형식 있어요. 형식 있습니다. 얘는 형식에 대한 것들을 제약을 갖고 있습니다. 왜요? 귀족계층이잖아요. 귀족이라고 한다면 형식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문보 이런 게 있고요. 후렴부, 후렴구 이런 게 있습니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꼭 봐놓으실 수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거 한림별곡입니다. 한림별곡이란 단어가 나오면 경기체갑니다. 한림별곡입니다. 한림별곡 경기체갑니까? 한림학파 사람들이 자기네가 얼마나 잘난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조입니다. 시조도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시조에 참 많죠, 작품들. 이걸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그죠? 쓰지도 못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여기 막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중에 시조계 아니게 문제 못 내요. 왜 못 내게요? 평시조는 제목이 없어요, 여러분. 제목이 없기 때문에 첫 어절들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첫 어절 하나를 줄 수가 없으니까 2, 3 어절을 줘요. 그러면 좀 뭔가 이렇게 길고 뭔가 띠릭 옆에 이렇게 표시돼 있죠. 그건 시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를 어느 시기에 무슨 갈래게 이렇게 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작품 쪽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 대신 이거의 설명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설명까지 지금 간단하게 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요. 고려 중엽에 발전해가지고 조선시대 융성하였다. 지금도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봐놓으세요. 고려 중엽이요. 고려 중엽이요. 요거 봐놓으세요. 다음 몇 음보? 4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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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6구 45자 내외. 라는 건 많이 들으셨죠? 그것들은 있습니다. 나 종장의 첫 음보는 항상 3음절로 되어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부분은 항상 세 글자다. 맞죠? 3음절이 세 글자라는 소리니까 세 글자로 되어 있다. 라는 겁니다. 요게 7급에서 문제 나왔어요. 요거 부분. 단가로 불리다가 조선 영조 때 이후에 시절 가조의 준말인 시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단가라는 걸로 불리다가 요건 좀 알아두세요. 단가라는 걸로 불리다가 나중에 영조 때 이후에 시절 가조로 불려가지고 시조 준말로 시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요거는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단가로 불렸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요 정도예요. 그 다음 맨 처음에는 유교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지조절개 충성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시조예요. 고려 때 이렇다는 얘기들입니다. 고려 때 그러다가 시조가 조선 전기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뭘로 많이 가냐면은 이런 쪽으로 좀 가요. 한정과 강호가 얘를 다 자연친화 쪽이에요. 그러니까 앞쪽은 고려시대 때는 자연친화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려시대 때에는 유교 정신에 대한 내용이 많겠구나. 조선 전기 때에도 유교와 자연친화 쪽에 대한 얘기가 많겠구나.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거 쓰이다 이거 쓰였다니까 둘 다 쓰였다는 얘기예요. 다시요. 고려 때는 유교에 대한 얘기가 많겠구나. 조선 전기 때는 유교 정신과 자연 친화적인 얘기가 많겠구나.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요. 조선 후기예요. 후기 때는 시조가 쓰이는데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거보다는 내용이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왜요? 후기는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선 후기는 다 다양하로 가면 돼요. 그쵸? 가사도 다양해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조선 후기 때는 얘도요. 시조도 다양해져요. 왜? 사설 시조 같은 것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사설 시조가 뭐냐? 이거예요. 시조가 여기 있고 이렇게 길어지고 이렇게 돼요.
중간계 뭔가 형식을 파괴하는 뭔가 들어가요. 형식을 파괴한다는 거는 그만큼 서민계층으로 뭔가가 그 범위가 확대됐다는 얘기예요. 형식을 중시하는 건 양반이에요. 형식이 파괴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조금 내용이 다양하고 이쪽은 거의 다 서민계층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설시조가 등장한다라는 얘기는 서민계층에 대한, 여기 바로 아래 있어요. 서민계층으로 그 영역이 확대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얘기는 뭐냐면 다양한 내용을 갖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관념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지게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여기 맨 마지막 시주 전문 가객이나 시주집 같은 것들이 편찬이 됩니다. 가단의 형성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전문적으로 시조 쓰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고요. 전문적으로 시를 읽어주는 사람도 생기는 거고요. 전문적으로 개인적 시주집을 편찬한 사람들도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문적으로 시를 읽어주고 시조를 읽어준다는 거는 그거는 뭐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향유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시 읽어주는 거 누구한테 읽어주겠어요? 평민들한테 읽어주겠죠. 글 모르는 자들한테 읽어주겠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뭐 가단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무슨 전문 가객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서는 뭔가 읽어주고 시를 갖다 맨날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생겼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다음 거예요. 다음 여기까지 갈 거예요. 이거 금방 끝나요. 산문이 굉장히 짧아요. 산문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얘는 금방 우리가 하고 그 다음 문제 풀고 요거 쉴 거예요. 우리 시대별 분류로 가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불구하고선 여러분 이거는 별로 할 말들이 별로 없어요. 왜? 고전 시대는 시 써요. 길게 뭔가를 쓸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안 돼요. 또 종이도 없어요. 맞죠? 전해져가지고 뭔가 할 수도 없고 책으로 남기기도 종이값이 얼마나 비싼데요, 여러분. 옛날에 종이는 굉장히 비싼 거였기 때문에 지금이야 뭐. 그죠? 근데 종이값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길게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안 됐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이쪽에 발전이라고 하죠. 발달된 게 굉장히 시에 비해서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봐줘야 된다라고 말하면요. 제가 딱 집을게요. 뭐냐? 가전체문학이요. 딱 집으면 가전체문학이요. 그 다음에 고전소설이요. 끝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쉽다는 얘기예요. 가전체가 언제부터 시작돼서 고려시기.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경기체가랑 비슷하죠. 경기체가랑 비슷하게 가전체문학이라는 게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 생겨서 조선 전기 정도에 마감을 합니다. 물론 여기 뒤에 쓰이기는 해요. 여러분 아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여기서 융성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까지 있었게라는 걸 말할 수가 없어요. 어느 시대까지 있었게 라는 게 확실하게 이때만 있었어. 이건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고전 고전 시대의 운문만 그래요. 이때까지 있었어? 이때까지 있었어? 인 거지. 이쪽은 한번 들어온 것들은 그냥 쭉 가요. 왜요? 설화요. 사라졌어요? 우리 설화 내용 같은 것들 지금도 읽고 보고 써요, 여러분. 단군 신화요. 지금도 우리가 본단 말이죠. 신화를 쓰진 않지만 여러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향유한다는 걸, 그거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향유하는 거야? 아니면 읽는 사람이 있으면 향유하는 거야? 그거를 딱 그렇게 무슨 칼로 베듯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가 융성했는지가 문제로 나와요. 어디에서 융성했는지가. 아시겠죠? 그래서 시대를 여기서 딱 끝났어 이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딱 나누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대신 어느 시대가 융성했구나, 이거를 제일 잘 보셔야 돼요. 어디서 시작했구나. 그쵸? 시작한 시점과 어디서 융성했다,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삼국시대요. 삼국시대까지요. 삼국시대까지요. 신라시대 때는 향가를 씁니다. 시를 씁니다. 소설은 쓸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화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설화에 세 가지 있습니다. 설화에 세 가지 있습니다. 설화라고 하는 건 옛날 글로서 예전부터 내려오는 어떤 이야기들 같은 것들인데 신화, 전설, 민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얘네들이 내려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이 통일신라까지 이런 것들이 내려오는구나. 네, 얘네들이 내려와요. 그러면은 신화는 뭐냐? 건국신화요. 영웅 이야기예요. 그쵸? 그래서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요것들이죠. 그러니까 나라를 건국하거나 나를 뭐 아니면은 어디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요. 단군신화, 주몽신화 거의 건국이죠. 그죠? 그다음에 전설이라는 것은요. 재밌는 이야기예요. 이거 둘 다 재밌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근데 얘는요, 뭐가 좀 더 세냐? 교훈이 좀 더 있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구체적인 증거물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 증거물이 뭐냐? 지금까지 그 바위가 남아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그 연못이 있어야 돼요. 이 연못과 관련된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어. 그래서 이 연못이 만들어졌대. 이런 게 전설이에요. 그리고 이 전설 외우기가 쉬운 게 뭐냐면, 전설의 고향 생각하세요. 전설의 고향.
전설의 고향 요즘에 안 하죠. 슬프게. 옛날에 되게 무서웠는데 점점 교훈 쪽으로 가가지고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전설의 고향 옛날엔 좀 괜찮았었어요. 피아노 줄 막 이렇게 보이고 막 그래도 날아다니는 거 보면 막 피아노 줄 찾기 놀이 막 이런 거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전설의 고향 보면 맨 마지막에 성우분이 하시는 게 있어요. 뭐라 그래요? 이 이야기는 전라남도 뭐 산천에 무슨 우리 시절에 뭐 현대인들한테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이야기는 전라남도 어디에 모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그게 증거물에 대한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바위가 있다, 연못이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떤 지역하고 관련된 얘기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전설이라는 얘기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교훈이 좀 들어가고요. 다 교훈이 있잖아요. 전설고에 교훈 없는 경우가 없어요, 다들. 그쵸? 무슨 뭐, 연료문이라든가 이런 거랑 관련된 얘기라든가, 뭐, 욕심을 발해가지고 이렇게 된다든가. 제일 무서운 게 내 다리 내나가 제일 무서웠어요. 그건 교훈이 별로 없어요. 근데 내 다리 내나가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 효가 조금 들어가 있던 것 같기는 해요. 구체적 증거물 있어야 돼요. 민다며? 없어요. 그냥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지네와 두꺼비의 싸움 뭐 이런 거요. 무슨 교훈을 얻을 건데요. 야 역시 두꺼비 편을 들어야 돼.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이런 식이겠구나.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끝났구나. 다 했네요. 그 다음 고려시대 따랑 조선시대 그 다음 조선 후기 때도 살짝 있었는데 이 폐간문학이 욜로 변해요. 고전소설로 점점 가줘요. 다 보내줍니다. 그래서 폐간문학이라는 게 고려 때부터 조금씩 쓰이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폐간이 고려시대 그 다음에 조선 전기까지 쓰이다가 고전소설의 앞에예요. 과도기적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가전체 문학도 고전소설로 넘겨줘요. 그러니까 얘네 둘 다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도기적 형태구나. 설화에서 고전소설로 가는 과도기적 애들이구나. 훨씬 더 많이 얘기하는 쪽이 이쪽입니다. 이쪽이 과도기적 형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다 써놓을까요? 얘도 들어가지만 얘를 훨씬 더 많이 말합니다. 설화와 고전소설의 과도기적 형태입니다. 중간 다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형태. 그래서 교량적 역할 뭐 이런 것들도 맞습니다. 그러면은 폐간문학은 그리 중요하게 얘기하진 않으나 우리가 그냥 얘기한다고 한다면 뭘 갖다가 얘기하냐면 가담항설이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요. 그냥 돌아다니는 이야기. 예로부터 이렇게 쭉 돌아다니는 그냥 서민들 사이에서 재밌게 돌아다니는 그런 이야기요. 그걸 가져다가 그걸 뼈대로 해서 창작을 붙여요. 그쵸?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이야기에다가 내가 창작성을 좀 더 붙여가지고 만든 게 바로 폐간소설이에요. 폐간문학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설화적이고요. 떠도는 이야기 이렇게 할까 쉽게요. 떠도는 이야기 같은 것들에다가 뭐를요? 창의적인 어떤 내용 이런 것들을 보탭니다. 그래서 쓴 게 폐간문학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새롭게 만든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고전소설이 아예 새롭게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점점 사라지는 거겠죠. 폐간문학 얘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요거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가전체 문학 많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할게요. 가전체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요. 사물을 의인화시킵니다. 이건 무조건 보셔야 돼요. 사물을 의인화시켰다라고 하는 거 요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 다음 얘 내용은 어떻게 썼냐면 자기네 집 가계도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 사람의 행적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신의 평가가 맨 마지막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는 경기체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번에는 가전체 문학이 중요해요. 사물을 의인화한대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거 국선생전, 국순전, 공방전. 얘네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외우셔야 돼요. 공방전. 이렇게 세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뭘로 말씀드릴까요? 국선생전, 국순전 둘 다 술이에요. 술을 의인화시킨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 술이라는 게 가계라고 하는 것은 이 술이라는 게 처음에 이 국순이라는 사람의 아버지는 뭐 이런 식이에요. 국순이라는 사람의 할아버지는 어디 쪽 사람인 거예요. 어떤 곳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곳으로 이주하여 누구를 만났냐면 부인을 만나는데 불구하고 곡시성을 가진 사람하고 만났대요. 곡시성. 이게 뭐겠어요? 곡식으로 술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낳았어요. 낳는데 불구하고 국선생 뭐 아니면 국수 뭐 이렇게 낳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불구하고 얘는 이 국선생을 낳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국선생을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좋아하는 거예요? 술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점점 그 명성이 점점 나가고 그다음에 온갖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아버지를 보는 것보다 국선생을 보는 게 국선생이 아니라 이게 나중에 임금님께서 선생이라고 붙여주거든요. 얘를 보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널리 퍼져가지고 임금님이 불러요. 임금님이 부릅니다. 국선생을. 왜요? 임금님이 술 마시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 임금님이 얘를 너무 예뻐해가지고 정말 큰 벼슬로 계속 올려줘요. 무슨 말이에요? 임금님이 이제 끝나셨어요. 임금님이 이제 점점 술 취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시는 거예요. 근데 국순이 없으면 어떤 것도 그 마음이 항상 심란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뭐예요? 술 끼고 사시는 거예요, 이분이. 나라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가 탄핵받아요. 국선생이 너무 못한다. 그래서 탄핵을 받습니다. 탄핵돼서 쫓겨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술 못 먹게 하는 거잖아요. 금주령이에요. 금주령을 내렸더니 밀란이 일어나요. 무슨 말이에요? 술 못 먹게 하니까 백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백성들이 일어나는 건데 그거 뭐냐면은 금주령으로 인해서 밀주 같은 거 하고 막 이런 거예요. 도적대가 성행하였다. 그러면은 밀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도저히 안 돼가지고 다시 국선생을 벼슬에 다시 등용하였다. 술을 다시 먹게 했다는 거죠. 이런 식의 내용들입니다. 하나하나를 그렇게 의인화시켰다는 얘기예요. 공방이라는 건 얘네 둘 다 술이에요. 얘 공방이라는 건 여러분 엽전이입니다. 엽전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공방의 성격은 겉은 둥글고 안은 뭐가 났다? 이중성이죠. 돈의 이중성이에요. 사용하고 물자를 갖다 돌리고 그 다음에 유통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부분도 있지만 돈이라는 게 폐해도 많죠, 여러분. 그러니까 돈의 이중성 같은 것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나라의 왕비가 공방과 굉장히 친하였다. 뭔 소리겠어요? 왕비가 돈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비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벼슬아치들이 공방과 굉장히 친분을 유지하였다. 뭐요? 권력과 재물의 만남이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바로 가전체 문학 쪽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뭐가 막 나오느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게 되고 누가 돼서 그래서 어떻게 나오게 됐고 뭐 이런 거예요. 가계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행적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걸 나오고 그 다음에 일대기적 구성방식 죽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신의 평가가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 공방이라는 애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무리들은 없어야 된다. 공방을 부정적으로 보든가 긍정적으로 보든가 어쨌든 사신의 평가가 내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신의 평가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뭐라고 해서 진짜 이 글에서의 주제겠죠. 그렇죠? 얘가 하고 싶은 말에 대한 주제문 이런 것들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가전체가 제일 중요합니다. 가전체가 제일 중요합니다. 알아두시고요. 다음 고전소설들 나오게 되겠네요. 여러분 이제 고전소설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언제부터? 여기부터 조금씩 나오는데 가장 많이 만들어낸 게 이제 조선시대부터 고전소설이라는 게 진짜 정말로 이제 꽃을 피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전소설은 뭘로 나오느냐? 우리 문학으로 나와요. 문학사로 안 나와요. 그냥 문학으로 나옵니다. 근데 문학사로 나오는 몇 가지만 표시해드리고 뒤로 넘어가서 문제 볼 거예요. 얘네가 거의 안 나와요. 수필평론, 판소리, 민속곡 거의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고전소설에서 마무리예요. 지금 설화 쪽에서는. 그러면 얘의 특징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영웅에 대한 이야기, 영웅소설. 맞죠? 그 다음에 애정소설, 애정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사랑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가정소설이라고 저는 지칭합니다. 가정소설이라는 게 뭐냐면 계모 이런 것들 나오는 거야. 장화홍련전 같은 거. 그죠? 계모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첩첩의 문제가 된다든가 첩첩 간의 갈등, 처와 첩의 갈등, 사시남정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풍자소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용상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이런 만약에 문학작품에서 딱 봤는데 전쟁에 나가지고 막 싸우고 있어요. 이 중에 뭐게요? 영웅소설이에요. 영웅소설이에요. 아 싸우다 나중에 영웅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셔도 다 풀려요. 주제가 내용이 굉장히 다양하지는 못해요. 그 안에서 다양하고 요즘에는 무슨 요즘에는 소설이라는 게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쵸? 근데 그때는 지금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랬을 때 얘는 조금 봐주셔야 돼요. 얘는 조금 봐주셔야 됩니다. 요거 하나 아셔야 돼요. 영웅, 서사, 구조들이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막 들어갈 수 있지만 큼직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얘네가 항상 고귀한 혈통을 갖고 있어요.
고귀한 혈통들을 갖고 있어요. 항상 영웅들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든가, 아버지가 무슨 재상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모든 것을 대대로 공신의 집안인데 불구하고 딱 하나 자식이 없었다. 막 이래가지고 뒷산 가면 안 되지. 무슨 선상 같은 데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가지고 아이가 태어났다. 이렇게 해서 태어나는데 이런 식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탄생이 그래서 뭐예요? 기도에서 태어나죠. 기이한 탄생이에요. 기도했더니 꿈에 선녀가 나타나가지고 네 쪽으로 누가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배에 용이 들어온다든가, 갑자기 뭐 한다든가. 여러분들 어머니들이 그 태몽 꾸셨대요? 만약에 태몽을 꾸셨잖아요. 그럼 그것도 기이한 탄생이에요, 여러분. 태몽을 꾸고 난 다음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기이한 탄생이에요, 여러분. 그죠? 기이한 탄생이에요. 이게 안 돼서 그렇지. 비범한 능력. 이게 안 돼서 그렇지. 우리가 이게 안 돼서 우리가 영이 못 따는 건데 기이한 탄생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막 용꿈을 꿨다든가 뭐가 있다든가 그런 기이한 탄생들입니다. 기이하게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비범한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시련이 있겠죠? 시련이 있는데 그 시련을 조력자가 도와줘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극복하고 영웅이 되는 이야기, 이게 바로 영웅서사 구조가 됩니다, 여러분. 얘는요, 신화에서도 똑같아요. 그쵸? 영웅서사 구조니까 신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신화도요. 똑같아요. 주몽신화 이런 거 다 이 내용이잖아요. 이대로의 내용을 갖고 가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기이한 탄생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 단군신화만 잠깐 생각해 보세요. 단군신화는 영웅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단군신화는 영웅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다. 어쨌든 나중에 나라 건국하셨으니까, 그쵸? 고조선 건국하셨으니까 영웅은 영웅이에요. 영웅서사 구조 갖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왜 틀려요? 그래요. 이게 없어요. 시련 없어요. 그랬더니 얘기하시더라고. 왜 시련이 없어요?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100일 동안 햇빛도 못 보고 쑥갓 마늘만 먹으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건 당군이 하신 게 아니고요. 당군 어머니가 하셨어요. 그래서 당군의 그 시련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군 신화 전체로 얘기한다면 시련이라는 게 있으면, 당군의 입장에서 말한다고 한다면 시련이 없습니다. 시련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 말하시면 됩니다. 한 김에요. 당군 신화에서 그 곰이죠? 곰이 웅녀가 되는 시간이요. 며칠 동안 햇빛을 보지 않고 쑥과 마늘만 먹었냐? 며칠이에요? 그렇죠. 3, 7일입니다. 100일 아니에요. 100일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렸을 때 그 동화책을 읽으신 거예요. 당구셔라. 그래서 쉽게 말해주려고 100일 동안 먹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아니고 3, 7이라고 했어요. 며칠이요? 21일이요. 곱하시면 되잖아요. 3, 7이라고 하는 게 21일입니다. 21일을 호랑이는 못 참은 거예요. 바보예요. 그죠? 물론 토테미즘 사상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21일 만에 웅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요런 얘기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쑥과 마늘을 먹습니다. 쑥과 마늘 먹은 이유가 뭐예요? 쑥하고 마늘의 이유가 뭐예요? 정화입니다. 짐승성을 없애는 거예요. 본능으로만 사는 것을 없애주는 게 쑥과 마늘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본능이 너무 충실하다 그러면은 자는 거 너무 충실하고 먹는 거 식욕 막 이런 거에 본능적인 게 너무 충실해. 쑥과 마늘을 먹어야 돼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얘네들이요. 알아두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얘네는 뭐 다 별로 할 게 없어서 두 번째입니다. 창작이요. 창작 영웅 소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군담 역사 소설이 있어요. 군담 역사 소설이 있어요. 이렇게 군담 역사 소설이요. 이게 둘 다 전쟁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왜 나누냐? 얘는 정말 창작이에요. 얘는 정말 창작이고요. 이건 역사적인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허구성이 가미됐다는 얘기예요. 소설이니까 허구성은 무조건 있겠죠. 그래서 역사적인 내용을 좀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로 얘기한다면 임경업전이라든가 아니면은 임진난하고 관련된 그런 얘기라든가 임진록이라든가 이런 쪽이 이쪽으로 좀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역사 쪽이니까 이쪽은요,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겠죠. 그런데 창작 영웅소설들은 배경이 어디냐? 중국입니다. 군담 역사소설이요. 중국입니다. 창작 역사소설은 중국입니다. 이건 문제 나온 적 있어요? 왜요? 영웅이 나타난다는 건 여러분, 그 나라의 임금님이 잘못하니까 영웅이 나타나는 거예요. 맞죠? 임금이 잘못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던,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던, 아니면은 영웅이 나타나서 백성들이 원하는 와 하는 영웅이 나타나야 되죠. 임금이 잘못하는 것을 기반으로 닦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내용을 갖다 하는 것은 뭐라고 할 수가 없지만, 근데 이걸 창작해서 만들었는데 불구하고서는 임금님이 그지 같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임금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을 피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뭐예요? 스케일이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스케일이 훨씬 더 클 수 있어요. 이 나라 안에가 아니라 여기 가가지고 막 그 뭐 옆에 있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옆에는 여진족이라든가 무슨 족이라 다 이렇게 해가지고 훨씬 더 큰 어떤 스케일을 자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은 중국이 많습니다. 요거까지 봐놓으시면 돼요. 애정소설들은 애정에 대한 얘기고요. 이 영소설 쪽에 우리가 제일 잘 나오고요. 얘 하나요. 풍자소설이에요. 풍자소설은 거의 다 누가 쓰느냐? 박지원께서 쓰십니다. 이분께서 쓰신 것들은 다 조선 후기입니다, 여러분. 조선 후기의 작품들이에요. 조선 후기의 작품입니다. 누구 풍자일까요? 양반이죠. 뻔하죠. 양반 풍자 하는 거예요. 양반 풍자 하는 겁니다. 양반에 대한 풍자를 살짝만 쓰고 있는 거 호질, 양반전 다 이분이 쓰셨어요. 양반전, 허생전, 그 다음에 광문자전, 예덕선생전 이분이 다 쓰신 겁니다. 예덕선생전 이분이 다 쓰신 작품들이에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작품 전체 다요. 가장 중요한 거 전체 다요. 뭘로 썼게요? 한문으로 썼습니다. 고전 소설인데 불구하고 이분은 한문으로 쓰셨어요. 한글 소설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선생님 저 옛날에 양반전 이런 거 공부했는데 한글로 써져 있던데요. 당연하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글로 번역해 놓은 것뿐이죠. 그죠? 한문으로 하면 못 읽어요. 우리 뭐래니 이거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근데 한문으로 쓰셨습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이에 반해 끝났어요. 이에 반해 한글로 쓰신 분 있어요. 누구예요? 김만중. 이분께서 뭐 쓰셨어요? 구운몽. 또 하나요. 사시남정기 반드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다 한글로 쓰인 겁니다. 왜요? 구운몽 누구를 위해서 썼어요? 어머니를 위해요. 유배지 가가지고 어머니한테 재밌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어머니가 읽기 쉽게 한글로 쓴 거고요. 사시남정기 왜 썼어요? 장희빈과 인현왕후 얘기. 그래서 평민들한테 장희빈은 쫓겨나야 돼 라는 거를 말해주기 위해서 평민을 대상으로 해서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한글입니다.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다 했습니다. 나머지요. 이제 쭉쭉 가볼게요. 이쪽은 뭐 그냥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품들은 좀 보셔야 됩니다. 폐관문학도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폐관문학은 여태까지 작품으로는 많이 나오지 않고요. 그냥 이런 것들이죠. 민간에서 수집한 이야기를 창의적인 걸 가했다. 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폐관문학의 작품은 여태까지 나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그다음에 가전체들은 아셔야 됩니다. 가전체요. 일대기적 구성 방식이라고 하는 이거는 다 봐놓으셔야 돼요. 이거는 다 봐놓으시면 됩니다. 사물을 의인화시켰고 일대기적인 형식을 쓰고 있으며 일대기적이라는 건 어떻게 살아서 죽을 때까지 이야기해요. 일대기라는 건 탄생하여 어떻게 살아가다가 죽는 거 전체가 나오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가계와 중간에 어떻게 살았는지와 마지막 평가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고요. 계세증인이라는 것은 옆에 써놨네요. 경계하고 징벌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훈을 주는 이야기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계세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많다. 설화와 소설의 교량적 역할을 합니다. 얘도 중요하네요. 설화 역할, 조설의 교량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얘네들 꼭 봐놓으시고요. 여기서 공방전, 국순전, 국선생전 얘네는 아주 많이 나옵니다. 반드시 봐놓으셔야 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뭐 그렇게까지 뭐 그렇진 않은데 그다음에 조선 전기에는 조금 더 의인화됐다 뭐 이런 건데 뭐 그렇게까지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요것만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이쪽이요. 우리가 고전소설이라는 건 이런 것들이 있더라 라고 하면서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랬을 때 고전소설은 제가 다 말씀드렸고요. 이것만요. 우리나라 국문소설의 효시 모르진 않으시죠?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소설 뭐야? 홍길동전. 요거는 봐놓으셔야죠. 그쵸? 한글 소설. 다음에 박지원의 소설들은 다 한문이다. 저쪽에다 써드렸었어요. 한문이다. 박지원 건 다 한문이고, 우리나라 최초의 국문 소설은 홍길동전이 됩니다. 이런 것들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전기수가 등장한다는 건 전기수가요. 직업이에요. 소설을 읽어주는 직업 소리꾼이에요. 소리꾼이라고 하기보다는 소설 읽어주는 사람이에요. 소설 읽어주는 사람. 그래서 되게 유명했대요. 굉장히 유명했대요. 옛날에는. 그래서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여자들이 막 다 쫓아다니고 그래요. 지금으로 말하면 연예인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그분이 막 울면서 막 얘기하고 막 소설, 그러니까 막 대화를 할 때는 그 사람이 되고 말하면 좀 그럴까 좀 약간 잘생기고
그다음에 막 말빨이 좀 있고 이랬을 때 그게 굉장했답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양반계층의 여자들도요 뒤집어 쓰고 가가지고 그 소설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돈에 문제가 없잖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초청해가지고 자기 파티하는데 자기 무슨 잔치하는데 고기 앉혀가지고 이렇게 듣는 게 되게 많아가지고 굉장했다고 하더라고요. 연예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기수가 나타난다. 후기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점점점점 이런 것들입니다. 나머지 작품들도 다 봐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요거 봐놓으셔야 돼요. 김시습의 금오시나요? 김시습의 금오시나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소설, 한문소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소설 요거 봐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이 금오신화라고 하는 건 책 이름이에요. 이 안에 작품이 5작품이 있어요. 거기 써져 있죠. 다음 중 다섯 가지의 작품, 4가지 작품. 다음 중 작품이 다른 곳에 수록된 것은 이런 적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5작품을 다 외우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금오신화에 들어가 있는 게 만복사저포기, 이생규장전, 무벽전기, 남엽부주지, 그 다음에 용궁부영록이라고 하는 5작품이 있더라라는 것도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죠? 다 됐습니다. 끝났어요. 다음 여기 수필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서는 수필이 조선 후기에는 많아졌더라. 여러분 이거를 따로 외우실 필요는 없죠. 어떻게 보시면 되는 거야? 조선 후기에 수필 아니면 평론, 판소리 뭐 하여간 등등등의 것들이 만들어졌겠구나. 이렇게 싸잡아서 보시면 돼요. 그쵸? 뭔가 이렇게 새로운 어떤 영역들이 많이 만들어졌나 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필 같은 것도 그때 쓰여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문제까지 하고 많이는 못 풀 것 같고요. 문제까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잠깐 쉬겠습니다. 여기 한쪽 페이지만 할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4페이지에 6문제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6문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번은 창작 군담 소설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창작 군담 소설의 특징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6개입니다. 지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문제들이. 그쵸? 이게 저희가 큼직큼직한 거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부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좀 공부해 주시고요. 외우실 것도 외우시고요. 하시는 부분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로 필요합니다.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이요. 창작 군담 소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창작했어요, 여러분. 창작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조선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니요. 중국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고 그랬죠. 역사적인 영웅소설 아니라는 중국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15, 16, 16세기, 17세기 이거는 지금 볼 필요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16세기가 조선 후기예요. 조선 후기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16, 17세기가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세기 가지고서 우리한테 이렇게 막 힘들게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런 몇 세기 이런 건 보지 마시고요. 다른 부분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볼게요. 영웅의 일생이라는 전형적 구조. 아까 영웅소설 구조는 다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영웅의 일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게 영웅소설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대중적인 소설의 성격이 강하다. 창작을 했다는 건요. 당연히 대중적인 게 많은 겁니다, 여러분. 그쵸? 조선 후기이기 때문에 대중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대중을 중심으로. 그 다음 비현실적인 요소요. 그럼요. 엄청나게 많아요. 왜? 한 번 칼을 휘둘렀더니 거기 가가지고 뭐 장풍을 쏴서 다 죽여버렸더라. 뭐 이런 게 나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거 쉽게 말한 거고요. 요거 봐놓으셔야 돼요. 정기적 요소요. 정기적 요소라는 게 비현실성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거랑 똑같은 말이 뭐예요? 정기성.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있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성이 있더라 라는 거고요. 하나 더요. 요것도 알아두세요. 제자가인이요. 제자가인의 인물들이 등장하더라.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제자가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가인이요. 뭐예요? 가수 이름 아니에요. 한가인 씨 아니에요. 그쵸? 가인. 아름다운 여인이란 뜻이에요.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제자, 재주가 특출나다는 뜻이에요. 여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재주가 특출나고 얼굴이 이쁘고 뭐 모든 거 다 있는 거. 요즘에 말하면 뭐 엄마 친구 딸, 걔 뭐라 그래요? 뭐 하여가 엄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엄마 친구 누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분이 바로 제자가인입니다. 우리는 영웅들은 다 이렇다까지 알아두시면은 군담 소설에 대한 특징들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요. 쭉 나왔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맞죠? 한자 막 나왔어요. 그 다음에 혼모다 이거 여기 이만큼 다 이거 세 줄이요. 이만큼 다 사물 나열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물이 뭐게 이렇게 문제 안 나와요. 뭐를 잘 보시라고요? 경기 어떠하리 있고 얘가 보이셔야죠. 얘가. 그죠? 이렇게 중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경기 어떠하니 있고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럼 얘 뭐겠구나? 경기체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 작품들 다 할 수가 없으니까 특히 한자로 막 나와있기 때문에. 그러면 경기체가 특징입니다. 삼국시대요. 경기체가 언제 나왔다고요? 고려 때 나왔다고 그랬죠? 그쵸? 언제까지요? 조선 초까지요. 전기까지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고려의 하나로 유토피아적인 동경 뭐예요 이거? 유토피아 고려가요가 어떻게 유토피아예요? 그죠? 유토피아 이상세계인데 서민계층 거잖아요. 말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얘 안 되죠. 상우시대 아니죠. 조선 초기의 산문으로 자연의 아름다우며 진에 자랑하는 거라니까요. 그쵸? 내용을 알면 경기체가의 작품 내용을 알면은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요. 이거 봤더니 막 갑자기 무슨 육두도화 와 꽃 나왔어 역시 자연친화 아니라니까요. 이런 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씩 다 보지 마시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걸로 보셔도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자기네들에 대한 자부심을 얘기하든가 아니면은 풍류를 즐기는 걸 얘기하는 거지 자연이 아름답다가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잘 즐길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향락을 누린다? 이런 뜻이 된단 말이죠. 풍류나 향락에 대해서 놀고 먹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도 아닙니다. 고려 초기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로서 고려 초기부터 발달하였다. 고려 초기는 아니고요. 고려 시대 때부터 발달한 거는 맞지만 초기부터 발달했다 이렇게 할 수 없고요. 고유의 정형시 이러지 않고요. 한자로 좀 쓰여진 게 많기 때문에 얘도 틀립니다. 3번이 정확한 답입니다. 그래서 답 3번 됩니다. 3번입니다. 신라의 향가가 아닌 것은 나온다고요. 이렇게 문제 나온다고요.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헌화가라든가 처형가 같은 거는 우리가 아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정도는. 얘랑 얘 중에서 고민을 하셨어야 돼요. 특히 천수대비가 잘 몰라요. 이거 향가라는 거. 그다음에 숙세가 잘 몰라요. 근데 외우셔야죠. 숙세가가 뭐다? 백제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읍사만 유일했었는데 숙세가가 나오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어느 쪽이에요? 백제가요 쪽이죠. 그러니까 한쪽이라도 알아두셔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뭐가 틀렸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뭐가 될 수가 있다. 작품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작품 나왔네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 이걸 보셔야죠. 정읍사 뭐예요?
백제가요죠, 얘가. 우리나라 최초로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뭐 최초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요. 그쵸? 근데 백제가요예요. 백제가요는 예전에 제가 정업사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뭘로? 구전되다가 뭘로? 한글 표기에 가장 오래된 작품이다. 구전되다가 한글로 표기된 작품에서 한글 표기의 작품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구전된 것 중에서 한글로 맨 처음에 한문으로 안 쓰여지고 한글로 쓰여진 것 중에서 막 찾아봤더니 얘예요. 얘가 가장 오래된 거라고요. 그쵸? 한문으로 쓰여지지 않고 그냥 한글로 쓰여진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거. 그쵸? 그러니까 얘는 한글 표기예요. 그 다음 셋 다 뭐예요? 가사예요. 가사니까 한글로 쓰여졌죠. 그쵸? 이렇게 해서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답 몇 번? 3번. 얘는 향가니까 뭘로 써져 있어요? 한문으로 써져 있다. 그쵸? 큼직큼직한 거 다 했는데 불구하고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작게도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온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5번입니다. 여기서 향가의 작품 중에서 잘못된 것은 이랬어요. 현존하는 향가 중 해성가를 최초의 작품으로 사고체파. 와, 미치겠죠? 뭐가 최초인지 일단 최초의 작품을 알아두셔야 돼요. 서동요입니다. 서동요가 최초입니다. 서동요가 최초의 작품이고요. 해성가라는 게 있는데 불구하고 최초의 작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거고요. 나머지요. 충담사는 얘네들을 썼더라 라고 했습니다. 맞죠? 맞는 거고요. 아까 19체도 외우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3대목이라는 게 있는데 불구하고 있었다는 것은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알 수 있는 거죠. 전해져 내려온다가 아니라 이런 기록을 통해서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건 맞는 거예요. 맞는 겁니다. 삼국사기에 쓰여져 있어요. 삼국사기에 3대목이 있었어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맞고요. 균여전에서는 형식으로 쌓여있다. 향가가. 이거 몰라요, 우리. 잘 몰라요. 그쵸? 근데 균여전에 향가라고 하는 게 있어 라는 내용으로 나온 겁니다. 3, 9, 6 명으로 써져 있다가 세 구절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런 것까지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예고요. 균여전에 써져 있다. 그 다음에 원앙생가와 천수대비가는 불교신앙의 향가이다 라고 하는데 향가는 불교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냥 인정해 줄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뭐를 갖다 여기서 물어본 거냐면 솔직히 최초의 향가 아니? 이거 물어본 거예요. 나머지 세세한 걸 다 물어본 게 아니라 너 최초의 향가 작품 배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최초의 향가 서동요. 최초의 고려가요로 인정받는 건 뭘까요? 최초들만 얘기할게요. 최초의 향가요. 최초의 향가는 서동요. 최초의 고려가요요. 이거는 향각의 우리가 여요라고 했지만 어쨌든 향각의 고려가요가 있잖아요. 정과정으로 얘기합니다. 많은 경우에 정과정곡, 정과정. 향각의 고려가요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고려가요를 인정을 합니다. 얘를. 최초의 가사 아까 말씀드렸어요. 뭐 있어요? 상충곡. 맞죠? 이렇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 또 해볼까요? 최초의 한문소설. 뭐라고요? 그렇죠. 김시습의 금오신화. 아까 있잖아요. 최초들은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책 이름이지만 어쨌든. 최초의 국문소설. 그렇죠. 홍길동전. 요렇게 봐놓으셔야 됩니다. 홍길동전. 그렇죠? 요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외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얘를 외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 좀 판소리 심의반학에 속하지 않은 것은 판소리입니다. 이거 틀리시면요. 혀 깨물어야 됩니다. 그죠? 이걸 딱 보시면 이게 혀 깨물어야 돼요. 내가 왜 사나? 이런 생각해야 돼요, 진짜. 굳이 가요. 완전히 초창기 했던 거기 때문에 얘는 고대가요 쪽에 속하는 겁니다. 적벽가가 판소리에 들어간다는 거 좀 외워두도록 하세요.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되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현대문학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문학사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